부모님에게 어린이날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부부가 어린이날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활고와 특히 사채 빚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어린이날 렌트카 안에서 냈다 발견됐더군요. 마침 또 어린이날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던 사건인데요. 네. 어린이날 새벽 한 4시 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시흥시 한 농로에서 30대 중반의 부부와 4살 딸과 그리고 4살 아들과 2살 딸이 함께 숨져 있는 게 이제 차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차량은 이제 또 렌트카였다 그래요. 요즘에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시간이 지나면은 GPS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고 그 차량의 위치는 확인되니까 렌트카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숨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뭐 타살 흔적이 있었다거나 또는 타살은- 유서가 있었다든지. 거기 유석을 남기지 네.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타살 흔적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모 나이가 아버지가 34, 어머니가 35입니다. 젊은. 그러니까 어린이날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전화한 것만 봐도 그때까지는 삶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추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는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좀 안 좋은 말을 하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갑자기 조금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부에게는 빚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7천만 원 정도의 빚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온 가족이 할 정도였었을까? 이게 바로 지금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정확히 어떤 요인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네, 그러니까 번개탄과 하루가 있었다고 번개탄을 그러죠. 차 안에. 네. 보통 사채가 경찰이 밝힌 게 한 7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사채 빚이고 2천만 원 정도는 장모님한테 빌린 보통 빚이었다. 사채까지 가려면 뭐 대부업체 대출이 있거나 카드빚이 있거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죠. 저희가 정확한 부채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를 밟아서 차곡차곡 갚아 나가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 회생 절차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손 씨,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는 한 매월 80만 원 정도씩 빚을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 숫자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책정이 되고 네. 그 뺀 나머지 금액을 이제 빚을 갚는데 돈을 내도록 하고 그게 있거든요. 80만 원이었던 거죠? 그게 80만 네. 원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가족 생계비, 그러니까 실제 받은 월급은 한 300만 원 가까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저 생계비로 빼고 한 240만 원 빠지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빚을 계속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다 실직을 한 상태였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게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 회생 제도도 있고 개인 파산 제도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 가족이 선택했던 개인 회생 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근데 결혼 직후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회생하고 파산은 차이가 많아요. 파산하게 되면은 자격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돈을 갚아 나가면서 예전에는 5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이제 3년 정도 갚습니다. 네. 3년 갚고 나면은 나머지 빚을 전부 다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내가 한 달에 운영되는 얼마씩 갚겠습니다. 이걸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서 협의해서 받아들여지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뭐 3인 가족이 220만 원 정도가 최저 생계비로 책정이 됐으면은 네. 그 남편하고 부인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월 급여를 합쳐서 3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네. 그중에서 220만 원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80만 원을 갚아라라고 이제 정해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해준 대로 잘 갚아 나가다가 중간에 이런 것을 제대로 못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요. 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함부로 신청할 수가 없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변제를 못하는 경우에 이제 나 못합니다라고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갚았던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제도를 좀 정확히 알고서 사실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 탕감해주고 7천만 원을 3년 동안 갚아 나가고 3년 동안 정말 약속한 대로 잘 갚아 나가면 면책이 허가되면 마지막에 3천만 원이 탕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노 변호사님 설명하신 건 그 3년 동안 그게 지켜지기도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네. 틀려요. 신청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50만 원 갚으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네. 80만 원 갚으라고 하는데 네. 이 가족은 80만 원 갚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80만 원에서 3년을 갚고 나면은 얼마입니까? 그게 그 나머지 7천만 네. 원에서 그 나머지를 뺀 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개인회생은 좋은 게 금융권에 대한 그 빚만 탕감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아, 다 그래요? 써서 내면 네. 그 빚에 대해서 전부 다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을 받아주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직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못 갚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개인회생제도 알아본 김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내가 못 갚아 나가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마음은 갚아 나갈라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이 가정은 80만 원 갚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가족이 4명이나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직했다. 그러면은 특별 면책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동안에는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갚아 나갔지만 네. 직장을 내가 갑자기 잃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제가 갚아 나가는 걸 잠시 멈춰달라거나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청이 또 있고요. 변제금을 또 납입하지 못하면은 그 변제금을 지금 꼬박꼬박 매월 이제 8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년 동안. 그러면 그 계획을 좀 줄여달라고 한다던가 계획을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제도 2개 다 이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건 개인회생과 관련돼서 만약에 내가 약속한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야기고 네. 설령 또 저렇게 돼서 이도저도 다 안 됐을 경우에 뭐 진짜 사채업자 집에 찾아오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직장을 잃고 왜냐하면 신용도가 안 좋기 때문에 취업이 더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그래도 우리 사회가 뭐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그동안 보완돼 왔잖아요. 뭐 긴급 무슨 제도 뭐 이런 제도.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게 네. 있어서 최장 6개월 정도까지 이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네.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네. 자존심이 많이 상해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공장에 다니고 부인은 콜센터 다녔으니까 사실은 실업급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업급여를 지금 신청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네. 확인이 안 되는데 아까 말한 특별면책 같은 경우는요. 잘 갚아 나가다가 갑자기 해고 등의 본인이 어쩔 수 없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나가 요건이고 네. 또 하나는 기존에 내가 갚았던 돈이 좀 어느 정도 상당 금액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 요건들이 좀 있는데 그걸 아마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한 8만에서 9만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해마다요. 예. 네. 그러니까 제도가 처음 생긴 거는 2004년 정도에 생겼는데 그 다음 2014년에요. 네. 예. 2004년에 처음 4년에 생겨서 생겼고 저희 통계가 2014년부터 나오고 예. 있군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네. 그러니까 2년 전 2017년에 한 8만 1,000명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작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늘어서 9만 1,000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계나 이런 데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네. 이런 식으로 개인 채무를 그러니까 회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이게 중간에 저런 회생 신청 같은 거 할 때 변호사 이름으로 신청하긴 하는데 네. 실제는 브로커들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제대로 이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네. 있고 또 중간에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어서 더 좀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이런 언론이 이걸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데 이 정확하게는 자녀 살해 후 부부 동반 자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범죄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 동양권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서구에서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인의 어떤 인격권을 갖고 주체로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생명을 스스로 부모라고 해서 빼앗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근데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좀 덜 돼서 네. 언론에서도 좀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사실. 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자녀 우리가 이런 사고가 유독 많습니다. 선진국보다. 네. 자녀 살해 후 자살 이렇게 표현해야 이 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맞습니다. 네. 한마디만 드리면 아이들이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생을 달리할 때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했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